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보다 스피디한 한능검 총정리 세 번째 시간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려가 또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잘 따라오세요. 먼저 고려의 건국입니다. 고려는 왕건이 건국했죠? 이 왕건은 후고구려를 세운 궁의 신하였잖아요. 그런데 궁예가 점점 폭정을 일삼자 후고구려의 호족들은 궁예 대신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고요. 이에 왕이 된 왕건은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 하고 송악으로 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후삼국을 통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후백제와의 세 번의 전투인 공산전투와 고창전투, 일리천 전투를 통해 후백제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때 고창전투 후 후백제에서는 견훤의 아들인 신검이 반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이때 아들에게 밀려난 견훤이 고려에 먼저 투항했고요. 이를 왕건이 받아주자 신라의 경순왕 역시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신라가 먼저 고려에 통합되고 이후 일리천 전투에서의 승리로 후백제까지 통합한 고려는 한반도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러한 고려는 크게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 정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고려의 건국 세력이었던 호족들이 집권층이었고요. 시간이 지나 이들이 점차 문벌화되면서 문벌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벌들은 점차 부패했고요. 이에 문벌사회의 모순이 드러나며 결국 무신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의 전후기를 나누는 핵심 사건, 무신정변이고요. 정변 후 정권을 잡은 무신들에 의해 무신집권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민들의 삶은 피폐했고요. 이에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거기에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 고려는 대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몽골이 세운 원에 의해 원 간섭기가 시작됐고 이때 친원파인 권문세족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이 점차 쇠퇴하자 고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신흥무인 세력과 손잡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면서 결국 고려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전체 흐름인데요. 지금부터는 각 시대별로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호족시대의 주요 왕들부터 만나볼까요? 먼저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은 우선 민생 안정책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고 춘대춘합 형식의 흑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을 펼쳐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호족 통합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먼저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하고 왕시성을 하사했고요. 한편으로는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왕건은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 훈요 10조를 남겼는데요. 훈요 10조에는 불교를 장려하고 북진 정책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사후, 왕규의 난 등 엄청난 권력 다툼이 시작됐는데요. 이러한 혼란을 잠재운 강력한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중요합니다. 광종은 노비한건법과 과거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한 왕인데요. 이 중 노비한건법이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양민을 풀어준 제도로 이를 통해 호족들의 군사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또 과거제를 시행해 관리를 뽑았고 이에 반발하는 호족들을 대거 숙청해 왕권을 강화한 광종은 광덕 혹은 준풍이란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요. 지방에 12목을 설치해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또 통치제도를 정비해 중앙엔 이성육부를 두고요. 국가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성종 이후부터 호족들은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 권력을 세습하며 문벌을 형성했고요. 이로 인해 문벌사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벌사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모순을 드러내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에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중요한데요. 이는 서경파인 묘청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서경으로의 천도를 주장하면서 일어났고요. 이러한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으며 당시 사대를 요구하던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개경파는 김부식을 대표로 하는 기존의 보수 세력으로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경천도의 반대와 금에 사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팽팽한 대립이 결국 개경파의 승리로 끝나자 이에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는데요. 이를 김부식이 제압하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은 일제강점기의 역사학자인 신채호에 의해 재평가됐는데요. 신채호는 이 사건을 조선 역사 1000년래 제1대사건이라고 명명했고요. 만약 이 석영천동이 성공했더라면 조선은 보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이후에도 몬벌들의 선을 넘는 횡포가 계속되자 차별받던 무신들이 결국 몬벌들을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난 건데요. 이때 무신정변의 핵심 인물은 정중부와 이의방이었고요. 이후 권력을 장악한 무신들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의의민에 이르기까지 권력 다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이때 최고 권력기구는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이고요. 경대승 때는 신변보호를 위해 도방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신들의 권력 다툼은 결국 최충원의 승리로 끝났고요. 최충원을 시작으로 약 60년간 최씨 집권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최충원 시대의 최고 권력기구는 교정도감이었고요. 최충원은 새로운 개혁안인 봉사 10조를 내놓기도 했지만 사회개혁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교정도감과 더불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방을 설치해 문인들을 등용했고요. 이때 등용된 문인들은 서방에서 국정자문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최후는 삼별초를 조직해 군사조직으로 활용했는데요. 이 삼별초가 이후 대몽항쟁 때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었죠. 이러한 무신집권기 과연 백성들의 삶은 평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반란에는 몬벌귀족들의 저항인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이 있고요. 농민의 저항에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과 운문초전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의 난이 대표적입니다. 또 천민의 저항으로는 개경에서 일어난 만적의 난이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로 이 시대 때 신분 해방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불안정할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이 침입했는데요. 고려의 처절한 저항으로 나라를 지켜내긴 했지만 결국 몽골이 세운 원에 의해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원 간섭기고요. 이때 원에 빌부터 성장한 권문세족이 집권층이 됐습니다. 이러한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기왕후의 오빠 기철과 기씨 가문이 있고요. 이들을 비롯한 권문세족들은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대농장을 소유했으며 농민들을 강제로 노비화시키는 등 횡포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권세 역시 원의 기세가 꺾이면서 주춤하기 시작했고요. 이 시기 공민왕이 등장해 반원 좌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중요합니다. 공민왕은 먼저 권문세족들을 척결했고요. 신동과 함께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 권문세족들의 대농장을 회수하고 노비가 된 백성들을 양민으로 풀어줬습니다. 또 원의 내정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과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잃었던 영토를 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아쉽게도 권문세족들의 반발로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공민왕의 개혁정치로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이때 정계에 진출한 대표적인 신진사대부가 바로 정도전인데요. 이 정도전이 결국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손잡고 고려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다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고려의 500년의 역사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고려의 통치체제와 대외관계, 사회 모습 등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먼저 통치제도입니다. 고려의 중앙통치제도는 이성 6부고요. 이성에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는데요. 이 중 중서문화성은 최고 중앙관서로 정책을 결정하는 재신과 정치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성 밑으로는 정책을 집행하는 6부가 있고요. 왕의 비서기관으로 중추원도 있었는데요.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명을 전달하는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감찰기구인 어사대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며 왕권을 견제했는데요. 대간은 간쟁과 봉박, 서경의 권한을 가지고 일종의 언론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구로 3사가 있는데요. 고려의 3사는 회계기구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도 중요한데요.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위 관료들의 회의기구로 도병마사에서는 국방 문제를, 식목도감에서는 법률과 제도 정비를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인데요.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고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 안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도 아래 주군현을 설치해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는 지방의 향리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군사행정조직인 양계는 북계와 동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군사제도는 중앙군의 2군 6기, 지방군의 주영군과 주진군이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에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엔 향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등용제도로는 과거와 음서가 있는데요. 과거는 쌍기의 권위로 광종 때 만들어졌고요. 음서는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일종의 특권이었죠. 자, 이렇게 관리등용제도까지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고려의 대외관계입니다. 이 고려는 정말 외침이 많은 나라였는데요. 먼저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초까지는 거란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고려는 거란을 막기 위해 관군을 편성하는 등 나름 대비했지만 거란은 무려 3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했는데요.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전쟁 없이 강동 육주를 차지하는 쾌거를 얻었고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 삼았던 2차 침입 때는 양규라는 인물이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승리하며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고요. 이후 국방 강화를 위해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거란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나자 12세기에는 여진의 침입이 이어졌는데요. 사실 여진은 처음에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지만 세력이 커진 이후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관이 별무반을 조성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진이 세력을 키워 금을 건국하더니 급기야 고려에 사대를 요구했고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자겸과 김부식 등이 이를 받아들여 금에 사대했습니다. 하지만 금의 기세가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13세기 더 센 놈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몽골입니다. 당시 아시아 전체를 장악했던 몽골이 고려에도 침입하자 지도부인 무신들은 강화도로 천도했고 육지에 남은 백성들은 몽골에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때 몽골의 1차 침입 때 귀주성에서 활약한 인물은 박서고요. 2차 침입 때는 처인성에서 김윤우가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김윤우가 또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렇게 2차 때 활약했던 김윤우는 5차 침입 때도 충주 산성에서 노비들과 함께 몽골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에도 끝내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과 강화를 맺었는데요. 그럼에도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을 이어갔었죠. 이 삼별초의 항쟁에서 활약한 인물은 배중손과 김통정이었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결국 기나긴 원 간섭기가 시작됐고 이 시기 원은 화주의 쌍성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에는 탐라총관부를 세웠습니다. 또 고려의 왕의 칭호와 관제의 격을 낮춰 이성육부가 첨의부 사사가 됐고요. 중추원은 밀직사로 개편됐습니다. 또한 내정간섭기구인 정동행성과 정동행성 이문소를 설치했고요. 감찰관으로 다루가치를 파견했습니다. 또 원은 수시로 조공을 요구했으며 고려의 수많은 처녀들을 공렬하는 이름으로 끌고 갔습니다. 원의 횡포도 만만치가 않았죠. 하지만 이러한 원 역시 점차 쇠퇴했고요. 이에 원 간섭기가 끝나가자 이번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왜구를 격퇴하면서 힘을 키운 세력이 바로 이성계와 최영, 최무성과 같은 신흥무인 세력인 것입니다. 정말 고려 역사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침입의 역사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주변국과 활발한 대외 교류도 했는데요. 특히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고요. 거란이나 여진은 물론 국제무역 항인 병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대외 교류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고려 사회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고려의 신분제도인데요. 고려의 신분제도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귀족은 고려의 지배층으로 호족과 문벌, 무신직권기의 무신, 원 간섭기의 권문세족이 해당되고요. 중류층은 하급관리로 향리와 남반, 군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민은 대다수가 일반 농민들로 이 고려의 일반 농민을 뜻하는 말은 백정입니다. 요거 조선의 백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밖에도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의 주민들 역시 양민인데요. 이들은 일반 백정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민은 대부분이 노비였는데요. 이들은 매매와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엄격한 신분사회였는데요. 그래도 고려의 신분사회는 제한적으로나마 신분 간의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한편 고려에는 농민들의 자치기구로 향도가 있었고요. 백성들을 위한 기구로 일종의 병원인 동서대비원과 약국인 해민국, 그리고 빈민구제기구인 제의보가 있었습니다. 한편 고려에서는 가족 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재산의 균분상속이나 외가 쪽에도 해당된 음서의 혜택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경제인데요. 고려의 관료들은 노구로 전식과를 받았고요. 전식과란 관리의 등급을 나눠 토지의 수조권을 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시과는 건국초 역분전에서 경종 때의 시정전시과, 목종 때의 개정전시과를 거쳐 문종 때의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경정전시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화폐로는 성종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건원중보와 숙종 때 만들어진 해동통보가 있는데요. 이는 아쉽게도 유통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려에는 시전의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경시서가 있었고요. 물가조절기구로는 상평창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고려시대 전체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특히 고려는 시기별로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